미국의 수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던 뉴욕의 수도 관리 전문가가 출장 한 번으로 모든 상식을 뒤집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출신으로 뉴욕에서 일해온 수도 관리자는 수백만 명의 물을 책임지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마치 다른 차원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충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디 아라타렌이에요. 저는 뉴욕시에서 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자랐어요. 런던은 거의 매일 비가 오는 도시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물을 맡아야 한다고 느꼈는지도 몰라요. 15년 전 뉴욕으로 이주했을 때 이 도시의 물 시스템에 반했어요. 업스테이트의 저수지들은 거대하고 아름다웠고 정수장은 강력한 기계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리 아래에는 수많은 파이프가 땅속 강처럼 이어져서 깨끗한 물을 모든 아파트와 사무실, 학교에 전달했어요. 저는 뉴욕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물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수백만 명 이상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엔지니어들도 똑똑했고 예산은 소금 못지않게 컸어요. 무언가 고장나면 빠르게 고쳤고 물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공급했어요. 제가 우리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올리비아 씨가 제 사무실에 종이 뭉치를 들고 활짝 웃으며 들어왔어요. 민디 씨, 우리 서울에 가야 해요. 제가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읽어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오염된 하천을 맑은 수로로 바꿔놨고 인프라도 최첨단이에요. 기술 수준은 우리가 쓰는 것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가끔 현실적인 생각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 씨, 우리 구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수도 시스템을 배울 필요 없어요. 뉴욕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신뢰할 만하고 검증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사진들을 쫙 펴 보였어요. 제가 본 건 깨끗한 강,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그 강가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쁘긴 했지만 소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녀가 고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은 원래 고속도로가 덮여 있었던 곳이래요. 콘크리트를 허물고 하천을 되살렸대요. 지금은 물고기도 살고 사람들이 강가에 앉아 점심을 먹어요. 저도 사진을 다시 봤어요. 평화로워 보이긴 했지만 머리를 저었어요. 그건 정말 멋지긴 해요. 그런데 한국은 인구가 훨씬 적잖아요. 작은 도시에서 잘 되는 방법이 우리 대도시에도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올리비아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스마트 수도 계량기, 누수 탐지 시스템, 민관 협력 사례를 언급했어요. 지하철 시스템, 의료, 도시계획에 관한 기사까지 보여줬어요. 심지어 올리비아 씨는 이미 사장님께 출장 예산을 따냈고 서울 관계자들과 일정까지 조율해 두었어요. 어느새 제 손에는 비행기표와 상세 일정표가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제 경력을 통틀어 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요. 제 작업이 자랑스러웠고 왜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세탁기 안에서 오래 굴러 나온 것처럼 온몸이 축 처져 있었어요. 눈은 뻑뻑했고 입안은 메마른 솜 같았어요. 뜨거운 샤워와 푹신한 침대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 놀란 건 공항 자체였어요. 단순히 깨끗한 수준이 아니라 완벽하게 반짝였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사됐고 천장은 자연광이 쏟아지는 곡선형 유리로 높은 공간을 이루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는 진짜 식물과 꽃이 있는 정원도 자라고 있었어요. 도심으로 달리는 동안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거리 폭이 생각보다 넓었고 모든 것이 정말 잘 정돈되어 보였어요. 교통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건물들은 가지런히 줄을 맞춰 솟아 있었어요. 심지어 공사 현장도 녹슨 펜스 대신 깔끔한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도 속은 문제가 많은 도시를 많이 봐왔으니까요. 서울은 뉴욕보다 인구가 적으니 당연히 깔끔해 보이는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러다가 청계천을 건너는 순간 세상 모든 생각이 달라졌어요. 쓰레기 하나 없고 물은 한치의 흐림도 없이 맑았어요. 은빛 화살처럼 작은 물고기들이 재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 아이들이 돌 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녔고 부모들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강둑에는 분홍빛 벚꽃이 솜사탕처럼 활짝 피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깨끗한 도리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줄 지어 있었어요. 작은 탁자에서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도 보였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연인, 유모차를 밀며 우리에게 손짓하는 엄마와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게 대도시 한복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의 수로는 대부분 공업지대나 고속도로 옆에만 있을 뿐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가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청계천은 단순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장자리를 매끄러운 화강암 블록으로 둘러싸고 작은 폭포들이 물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보행로에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밤이면 은은하게 빛날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오랜 시간 세밀하게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대도시 한가운데 물을 이렇게 맑게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시민들이 공공장소를 이렇게 존중하게 만든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지러웠어요. 제 몸은 시차 때문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흔들렸어요. 제 경력 중 처음으로 뉴욕과 다르게 어쩌면 더 나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도시를 보고 있었거든요. 호텔 주변 거리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지만 과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맨해튼처럼 바쁘고 초조해 보이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에 올리비아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이 서울 인프라를 제대로 살펴보는 첫 공식 일정일 테니까요. 도시 엔지니어들과의 회의도 잡혀 있었지만 먼저 평범한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지하철 출근 시간에 타보자고 했어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수십 개 도시의 지하철을 탈 때마다 러시아어의 무더운 사람들과 지연, 짜증에 시달려 왔거든요. 뉴욕에서는 출근길이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은 기차에 타려고 서로 밀치며 역 곳곳에서는 소변과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음료와 음식이 쏟아져 바닥은 끈적거렸고 깨진 타일과 벗겨진 페인트가 벽을 뒤덮었죠. 에어컨도 절반은 고장이어서 모두 땀에 젖어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도 똑같거나 더 심할 거라 짐작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충격은 지하철 입구에서 왔어요. 어두운 좁은 계단 대신 유리 지붕이 있는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깔끔한 금속 손잡이가 질서 있게 여러 입구로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진짜 놀라움은 지하로 내려갔을 때 찾아왔어요. 반짝거리는 흰색 기둥이 떠받치는 천장이 높이 솟아 있었고 바닥은 반사되는 화강암으로 마감되어 있었어요. 눈부신 LED 조명이 비추는 그곳은 마치 지하에 묻힌 멋진 쇼핑몰 같았어요. 쓰레기나 낙서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공기는 상쾌한 냉기로 가득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계속 공기를 정화하고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 같았어요. 역사 안으로 더 들어가자 여기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하나의 지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진열장에 빵과 페이스트리가 가득한 베이커리, 가지런한 책들이 줄지어 있는 서점, 창문 너머로 스타일리시한 옷이 전시된 의류 매장까지 양쪽 복도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어요. 신선한 커피 향이 작은 꽃집에서 풍기는 꽃향기와 섞여 은은하게 퍼졌어요. 사람들은 기차를 타러 바쁘게 지나치기만 하지 않았어요. 지하에서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작은 디테일들이었어요. 몇 걸음마다 벽에 무료 휴대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난을 걱정하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3분 후처럼 정확하게 표시됐어요. 에스컬레이터도 부드럽게 움직이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고 양옆에 서서 타는 사람과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히 넓었어요.
뉴욕 에스컬레이터는 늘 고장이 잦고 작동해도 귀를 아프게 하는 끽끽 소음을 냈었죠. 열차 안은 푹신한 좌석과 깨끗한 손잡이로 이뤄져 있었어요. 모든 역이 밝고 깨끗해서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어요. 뉴욕 지하철은 사람들을 목적지로 데려가지만 순전히 기능적인 공간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역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았고 통근을 즐기는 사람도 없었죠. 여기 서울은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생활 공간 일부였어요. 시민들은 그 공간을 존중하며 이용했고 정부는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었으니 시민들도 그대로 지켜준 거였어요. 기본적인 지하철조차 특별하고 환영받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이 도시에는 또 어떤 기적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서울에서 지낸 셋째 날, 저희는 시내 곳곳에 있는 세 곳의 정수장 엔지니어들을 만날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드디어 서울 인프라의 기술적인 면을 볼 차례였죠. 아침을 시작한 곳은 코엑스몰이라는 거대한 지하 쇼핑센터였어요. 올리비아 씨는 첫 회의 전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며 유명하다는 그곳을 들러보자고 했어요. 바닥은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비치는 부드러운 조명을 그대로 반사했어요. 모든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넓은 통로 사이로 손님들이 다닐 수 있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이 미로 같은 상점과 식당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때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올리비아 씨는 커피숍 위치를 찾느라 위에 있는 안내판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구두가 미끄러지더니 오른쪽 무릎을 세게 다쳤어요. 일어나 보려 했지만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감싸쥐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몰랐고 이곳 의료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뉴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치면 911을 부르고 오래 기다리거나 응급실로 데리고 가면서 몇 시간씩 대기실에 앉아야 했어요. 그 뒤에 날아온 청구서는 작은 차 한 대 값을 호가했어요. 그러나 걱정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옆에서 보안요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간단한 영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제가 보지 못했던 초록색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응급의료센터 이머전시 메더컬 센터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인 표지판이었어요. 저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약 15m 정도 떨어져 있었죠. 저는 올리비아 씨를 일으켜 세워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도록 도왔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천천히 응급의료센터로 향했어요. 대기실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이 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부모님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였어요. 도착 2분 만에 간호사가 올리비아 씨 이름을 불렀어요. 보험카드를 내밀 필요도 없고 서류 더미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여권만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묻더니 검진실로 안내했어요. 검진실은 청결하고 현대적인 장비로 가득했어요. 중년의 여성 의사 선생님이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올리비아 씨의 긁힌 무릎을 부드럽게 소독하고 뼈가 다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하시는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약이나 붕대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보셨죠. 전체 과정은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방수가 되는 밴드를 붙여주셨고 나중에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 밴드도 작은 팩에 담아주셨어요. 진통제 처방전도 챙겨주셔서 혹시 무릎이 더 아플 때 복용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결제할 때 저는 엄청난 금액을 예상했어요. 뉴욕에서는 간단한 응급실 진료만 해도 보험이 있어도 수백 달러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받은 계산서는 45,000원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보며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전문적인 치료를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응급의료센터를 나와서 보니 올리비아 씨는 무릎만 살짝 아픈 듯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다친 순간부터 쇼핑몰로 돌아온 순간까지 20분도 안 걸렸어요. 이곳에서는 의료가 일상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느라 파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긴 대기나 복잡한 서류에 시달리며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어요. 다치면 치료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이었어요. 작은 예시에 불과하지만 서울이 시민을 돌보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부담 없는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해 놓은 도시였어요. 과연 서울이 뉴욕보다 나은가가 아니라 내가 도시의 가능성을 너무 작게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희는 세 군데 정수장을 돌아봤는데 하나같이 전부 인상적이었어요. 엔지니어분들은 누수가 심각해지기 전에 파이프를 감지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줬고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입자를 걸러내는 여과 기술을 시연해 주셨어요. 또 도시 곳곳 수백 개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고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효율적이며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자 저는 기진맥진했지만 정신만은 멀뚱멀뚱했어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뜨겁게 목욕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뉴욕에서는 집 욕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수압이 약해서 채우는데 엄청 오래 걸렸고 물 자체도 수영장 냄새 같은 화학 냄새가 났거든요. 부엌 수도에 비싼 필터를 장착했는데도 잔에 담긴 물에서 염소 냄새와 화학물질 맛이 느껴졌어요. 대도시에 사는 게 다 그렇다고 받아들였죠. 마실 물은 생수를 사고 나머지는 수돗물을 쓰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서울 호텔 방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뭔가 달랐어요. 물줄기가 거침없이 강하게 나왔고 거품이나 공기 방울도 없었어요. 두 손을 컵처럼 모아 물을 받다 코끝에 갖다 대보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일반 수돗물에서 느껴지던 금속 냄새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한 모금 마셨을 때 도시물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물은 차갑고 자연 안반층을 거쳐온 듯 깊은 청량감이 느껴졌죠. 욕조에 물을 채웠는데 금세 가득 찼고 수압도 내내 일정하고 강했어요. 욕조에 발을 담그자 물이 피부에 부드럽게 감겼어요. 따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물이 그날의 피로와 의심을 함께 씻어내주는 것 같았어요. 욕조에 앉아있을 때 매일 이 물을 경험하는 서울 시민들이 떠올랐어요. 양치할 때 맛있고 깨끗한 물을 쓰는 아이들, 음식 맛을 해치지 않는 물로 요리하는 가족들,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셔도 걱정 없는 시민들. 그날 만난 엔지니어 분들은 물의 품질을 신성한 책임감으로 여기시는 게 느껴졌어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넘어서서 완벽을 추구하더라고요. 뉴욕에서는 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위험한 세균을 제거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허용 수준까지 낮췄죠. 수도를 단순한 공공 서비스로만 생각하다 보니 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잊고 지냈어요. 서울에 온 뒤로 처음으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렜어요. 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열정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서울 아침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어요. 올리비아 씨는 아직 주무시고 계실 때라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왔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청계천으로 한 번 더 걸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제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은 제가 걷는 사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철제 셔터를 올리고 인도 앞을 쓸었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은 커피를 손에 든 채 힘차게 걸어가셨죠. 하천에 도착하니 저는 벤치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물 표면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얕은 물가를 따라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 엄마 뒤를 따라 완벽한 일렬 종대로 노를 저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약 6m 떨어진 벤치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작은 빵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뜯어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계셨죠. 매일 아침 즐기는 의식처럼 느긋하고 정성스럽게 움직이셨어요. 아침 시간이 흐르자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두가 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였어요.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이 아름다운 장소가 모두의 거심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보통 관광객처럼 인증샷을 남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깨끗한 돌길, 물고기가 헤엄치는 맑은 물, 아침을 즐기는 가족들, 하천 위에 드리운 벚꽃 터널까지 전부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며 뉴욕에서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구상했어요. 고속도로 아래에 가려 있거나 심하게 오염된 수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화해서 이곳처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브루클린을 지나는 오래된 운하를 떠올렸어요. 콘크리트로 덮인 지 수십 년이 된 곳이죠. 만약 다시 물길을 열어 자연 그대로 복원한다면 어떨까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깨끗한 물가에서 뛰어놀고 가족들이 강둑에서 소풍을 즐기고 사람들이 분주한 인도 대신 나무 그늘 길을 따라 출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기술적인 도전은 엄청날 거예요. 교통을 우회시키고 하수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해 수년간 결실이 보이지 않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청계천 옆에서 사람들이 평범하게 동시에 누리는 풍경을 보니 불가능이란 없을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천천히 일어섰어요. 깨끗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사명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가는 거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